며느리가 절 요양병원에 버렸어요. 살아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네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인천시 동춘동에 거주하시는 68세 윤정순 할머님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천장은 하얗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코끝에 스며드는 소독약 냄새가 숨을 막을 만큼 진했습니다. 귀에는 삑삑하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어딘가 몸이 묶여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팔을 움직이자 링거줄이 따라 흔들렸습니다. 링거 끝에서 맺힌 투명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며 시간을 세는 듯 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왜 내가 누워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만 겨우 움직여 주변을 살폈어요. 하얀 벽, 회색 커튼, 차가운 공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치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니요. 그게 왜 제 얘긴가요? 저는 분명히 어제까지 멀쩡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꽂히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낯선 중년 여자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정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눈가에 피로가 깊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정신 드셨어요? 물 좀 드실래요? 그녀는 간병인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복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잔잔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간신히 목을 축이며 물었어요. 여긴 어디예요? 한빛요양병원이에요. 며느님이 모셨어요. 그녀의 말이 제 귀에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절 여기에 모셨다고요? 그럼 집은요? 제 방은요?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쿵쿵 울리며 다가왔어요. 그녀였습니다. 며느리 서연. 늘 단정하고 예의 바르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너무 낯설었습니다. 짙은 립스틱, 냉정한 눈빛, 그리고 어딘가 계산된 미소.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여기가 제일 편한 곳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겨우 말을 꺼냈어요.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왜 여기에 있어? 그녀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놨어요. 치매 중증 진단서라는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서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졌어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가 의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분이 보호자세요? 의사는 잠깐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 보호자 필요 없어요. 저 멀쩡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시선을 피했고 서연은 침착하게 가방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푹 쉬세요. 세상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복례가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며느님이 많이 힘드셨대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집을 나가신다고. 기억이 자주 흐트러진대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전 그런 적 없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미안함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엔 뭔가 숨겨진 게 있구나. 이건 단순한 입원이 아니었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가방도 신분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 흔적이 이 병원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든 게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섬뜩했어요. 밖에서는 간호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조차 기계처럼 들렸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하얀 약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조용히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복례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 속엔 두려움과 망설임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이상하게 규칙적이었죠. 마치 누군가가 제 안의 시간을 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어요.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분명히 멀쩡합니다. 누군가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때 문틈으로 복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녀의 눈 속에는 두려움이 섞인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 여긴 나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가두는 곳이에요.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창문 밖의 어둠이 마치 제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눈을 감지 못한 채 밤을 맞았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회색빛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병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심장 박동기 소리만이 살아있는 존재 같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악몽처럼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건넨 진단서, 복례에 떨리는 눈빛, 그리고 나를 멀쩡한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태도.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됐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쳤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어제 이전의 일이 마치 안개 속 같았어요. 머리를 짚으며 천천히 생각을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집에 있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 화초에 물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전화가 있었죠. 아들 민우였습니다. 엄마, 집 명의를 잠깐 서연이 이름으로 옮겨두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 그땐 별 의심도 없이 그래라 했습니다. 믿었어요. 내 아들이니까요.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복례가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어제 약 드시고 좀 주무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이 병원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복례는 제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게요, 여긴 오래 계신 분들이 많아서 다들 조용히 지내세요. 그 말은 핑계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쪽 벽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내니
복사된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2번 동의서. 그 안엔 내 이름과 서연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죠. 그리고 밑에는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함이라는 문장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사인한 기억은 없는데 내 이름이 거기에 있었어요. 필체가 달랐습니다. 누가 봐도 서명이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복래 씨, 이거 좀 봐요. 제가 서류를 내밀자 복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녀는 급히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건 보시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누가 들켜요? 이게 왜 숨길 일이에요? 며느님이 병원에 부탁하셨거든요. 어머니가 기억이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위험하다고. 그래서 보호자 위임 서류도 같이 내셨대요.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복래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이 병원 이상해요. 제가 근무한 다른 요양병원은 이렇지 않았어요. 여긴 너무 통제가 심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서류가 바뀌고 환자 기록이 자주 없어져요. 며느님이 병원장실에 들락날락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녀의 말이 제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럼 이건 다 짜여진 거였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복래는 고개를 떨궜어요.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금 장치가 안쪽에서 막혀 있었어요. 잠시 뒤 병원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세병동 환자분들은 아침 회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조차 기계처럼 무표정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서연 보호자님이 내일 오신대요. 검사 결과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일 또 오겠다는 거네요.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찾은 서류를 다시 살짝 접어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 유일한 증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 병실 복도에서 낯익은 이름이 들렸습니다. 박서연 보호자님, 병원장실로 오세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자 복래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보였어요. 도망치세요. 그 순간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감옥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가 여길 빠져나가야 해요. 늦기 전에. 침대 옆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남은 땀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며느리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이 병실을 나가야 합니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어요. 복도 끝에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흘러들어 병실 벽을 스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하얀 천장 아래에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감각이 너무 생생해서 숨을 내쉴 때마다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둔 입원 서류의 존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게 들키면 끝이에요. 그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다가와 링거 속 약을 교체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눈을 감은 사람을 위해 미리 짜여진 연극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약병의 라벨이 살짝 뒤집혀 있었어요. 수면 유도제라는 글자가 뒤집힌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불씨처럼 남아 있었어요. 잠을 재우려는 건가요? 아니면 기억을 지우려는 건가요?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문틈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예,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은 처리했습니다. 내일 계약 마무리될 겁니다. 그건 분명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낮은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걱정 마세요. 병원 쪽도 다 조율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침대에서 살짝 몸을 일으켜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밖은 어둠뿐이었고 간간히 바람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병실 문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제야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원이 아니에요. 나를 없애려는 거예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길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가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어젯밤에 병원장과 통화했어요. 집을 팔았답니다. 복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조심하세요. 이 병원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복례가 나간 뒤 저는 병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병 모서리에 달린 작은 구멍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깜빡였습니다. CCTV.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멍해졌어요. 지금까지의 행동이 다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베개 밑에 숨긴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숨 쉴 틈을 찾았습니다. 점심쯤 간호사가 들어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정신과 전문의가 오신대요. 그녀의 미소가 유난히 어색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신과 검사라니 나를 완전히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녀가 떠난 뒤 저는 복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지나가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내일 새 병동으로 옮긴대. 보호자 서류 다 정리됐대. 그 사람 중증 치매 판정이라며?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내 이름이 그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병실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여길 나가야 해요. 복례가 그제야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이에요. 병원장실에서 서류를 봤는데 내일 이 병실에서 다른 병동으로 이송된대요.
폐쇄병동이래요.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폐쇄병동, 그건 다시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내일이요? 예. 아침에 보호자 동의로 처리된다네요. 복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밤에 나가야 해요. 지금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병원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창문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이 싸늘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을 두드렸어요. 나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가야 합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원 전체가 잠든 듯 조용했어요. 천장에 달린 조명이 꺼지고 복도 끝 비상등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빛이 바닥에 길게 번져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폐쇄병동으로 옮겨진다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세상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기게 될 거였죠. 복례가 말했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복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낮에 비해 훨씬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간호사실 교대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좋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끝으로 베개 밑에 숨겨둔 서류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살갗에 닿자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내 진짜 증거예요. 그 생각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복례는 앞서 걸으며 복도를 살폈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병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콧소리와 숨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복례는 발끝으로 걸으며 손전등을 내밀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끝으로 가면 비상문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뒤따르며 혹시라도 누가 나올까 두려워 귀를 곤두세웠어요. 복도 끝 CCTV가 빨간 불빛을 깜빡였어요. 그 불빛이 제 얼굴을 스치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복례가 제 팔을 끌며 재빠르게 기둥 뒤로 숨겼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녹화만 해요. 실시간 감시는 없어요. 그녀의 말이 제 숨을 겨우 붙잡아줬습니다. 잠시 후 비상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손잡이엔 비상시 외 사용 금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복례는 손전등을 끄고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쇠붙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하얀 복장의 남자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그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복례는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빨리요. 우리는 비상문을 밀고 계단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계단 아래로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쿵쿵거렸습니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멈춰요. 환자 아니에요? 복례가 돌아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요. 거기서 나가면 바로 출입구예요. 우리는 좁은 복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바닥에 형광등이 깜빡이며 길을 안내했어요. 하지만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다리엔 힘이 빠지고 폐에서는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복래 씨, 전더는 안 돼요. 멈추면 잡혀요. 그녀는 저를 부축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의 공기는 눅눅하고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멀리서 자동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출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머리 위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세병동 2층 환자 무단 이탈. 전구역 점검 바랍니다. 복래가 이를 악물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어서요. 우리는 마지막 힘을 내어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자동 센서로 열렸지만 바로 옆에 설치된 CCTV가 붉게 번쩍거렸어요. 그 빛이 우리를 정확히 비추고 있었죠. 잡히겠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복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늦었어요. 그냥 뛰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비가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밤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제야 자유의 냄새를 맡은 듯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병원 정문 앞에 서 있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빛이 정면에서 제 얼굴을 가르며 번쩍였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우산을 든 여자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복래가 저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뛰어요. 그녀의 외침이 빗속에 묻혔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골목 쪽으로 달렸어요. 비에 젖은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넘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에 도망치시면 위험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어요. 몇 걸음 더 달렸을 때 복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잡지 마. 그분 건드리지 마. 뒤를 돌아보니 경비원 2명이 복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한 점의 당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래 씨, 그녀가 저를 구해주려다 잡힌 거였어요. 그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골목 끝으로 뛰었습니다. 발밑에서 빗물이 튀었고 숨이 거칠게 섞여 나왔어요.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살아야 해요. 그래야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손에 쥔 서류가 젖어 무거워졌지만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내 존재의 증거였어요. 병원 경비의 호루라기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졌고 눈앞의 세상이 번져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한 걸음이 내 인생을 되찾는 길이었으니까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옷이 몸에 달라붙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줬습니다.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깜빡이는 비상등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어요. 그곳엔 아직 복래가 있었죠. 그녀를 두고 나온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나까지 다시 잡히겠죠. 그 생각 하나로 발을 떼었습니다. 병원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어둡고 젖은 길 위에는 빗물이 얇은 막처럼 깔려 있었어요. 신발이 젖을 때마다 차가운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발끝이 감각을 잃었어요. 주변엔 간간이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골목 사이를 지나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아들 민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아이는 모르고 있을 거예요. 서연이 꾸민 일일지도 모르죠. 길 끝에는 허름한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습니다. 딸깍 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점원이 고개를 들더니 젖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눈빛을 보냈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저는 대답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 좀 써도 될까요? 급해서요. 점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산대 뒤에 유선 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이어졌어요. 뚜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 시간에 왜 어디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야, 나 병원이야. 아니, 병원에서 나왔어. 너희 서연이가 날.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그건 분명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어요. 점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 불러드릴까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이라니, 그럼 서연이에게 연락이 가겠죠. 보호자라고 하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갈 데가 있어요. 서둘러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줬어요. 길 끝에서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눈부시게 번쩍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산을 펴며 다가왔어요. 윤정순 씨 맞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세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보호자분이 많이 찾으십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낯설고 불길했어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잘못하셨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맞아요. 어머니 댁 주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는 제 발이 비에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가 재빠르게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치십니다. 하지만 그 손의 힘이 너무 강했어요. 몸이 휘청이며 끌려갔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순간 몸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민호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거친 숨,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눈빛. 엄마,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가 달려오는 순간 코트를 입은 남자가 황급히 제 손을 놓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그는 욕을 내뱉으며 골목 반대편으로 달아났습니다. 민호가 제게 다가와 품을 감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곳에 있어요? 저는 말없이 울음이 터졌습니다. 민호야, 너라도 와줘서 다행이에요. 민호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전화 받았어요. 이상해서 바로 왔어요. 서연이한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 내 아내가 나를. 민호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일단 여기서 벗어나요. 안전한 곳으로 가요. 그의 손이 단단히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믿기지 않았어요. 한참 만에, 정말 한참 만에 느껴본 누군가의 편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비와 함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와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민호는 차 문을 열고 제게 타라고 했습니다. 병원장한테 확인했어요. 엄마, 이건 단순한 입원이 아니었어요. 서류도 다 조작됐어요. 그의 말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맞았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엄마가 해야 할 말 다 밝혀야 돼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의 경비 차량이 뒤를 쫓고 있었어요. 민호가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차가 도로를 빠져나가며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가 마치 모든 거짓을 씻어내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알았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는 결코 이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든 게 드러나겠죠. 새벽이었습니다. 차 안엔 빗방울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민호는 운전대를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칠 때마다 그 눈빛 속 불안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엄마, 무서웠죠?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섭다기보다 믿기지가 않아요. 내 며느리가 나를 그런 곳에 버린 줄은 몰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도심 외곽의 낡은 모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아침까지는 안전할 거예요. 그는 서둘러 카운터에서 방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방 안은 눅눅했지만 병원 냄새 대신 먼지 냄새가 나서 오히려 살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건 뭐예요? 민호는 제가 품에 안고 있던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걸 내밀었어요. 이게 내 이름으로 위조된 입원 동의서예요. 서연이가 만든 거예요. 민호는 서류를 훑어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필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엄마, 나도 이상해서 병원 기록을 찾아봤어요. 서연이가 병원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병원도 한패였다는 거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집 명의도 이미 넘어갔어요. 지난주에 등기 이전이 끝났어요. 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민호야, 내가 그렇게 쉽게 속았단 말이니. 그 서류에 서명했을 때부터 시작이었구나.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는 복례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간병인 분, 어머니 돕던 분 맞죠? 네, 그 사람, 날 구하려다 잡혔어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이 병원 내 CCTV 백업을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병원 내부에선 삭제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 위험해요. 그래서 구해야죠. 그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모자의 실루엣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가 창문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누군가가 모텔 앞을 서성이며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 사람 병원 경비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커튼을 닫았어요. 그림자가 유리창 너머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해야 하죠?
괜찮아요. 나가진 말아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는 서둘러 코트를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그는 복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복래 씨는 괜찮을까요? 민호는 무사할까요?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방 207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서류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게 내 전부예요.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숨이 멎을 듯 가슴이 뛰었어요. 그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멈춰요. 경찰입니다. 문틈으로 파란 불빛이 스쳤습니다. 경비원들이 뒤로 물러나며 당황한 목소리를 냈어요. 누가 신고했어? 문이 열리고 민호가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흙과 빗물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위조된 진단서와 입원 동의서라면 명백한 사기와 불법 감금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장과 서연 둘 다 관련 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그 말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비로소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민호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두려움 대신 분노가 자리 잡았어요. 그래요. 이제 내가 잃은 걸 되찾을 차례죠.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릴 적 그 순한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기자 만나기로 했어요. 모든 걸 밝힐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의 전조처럼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에요. 그 말이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들, 이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귓가를 베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폭풍 같았어요. 민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기자와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 중으로 병원장 진술 확보될 겁니다. 위조 서류 원본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저에게도 전염된 듯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복래 씨가 무사히 보호 중이래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요? 그분 살아계신 거죠? 네. 어젯밤 병원 옆 폐창고에서 발견됐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지난밤의 공포가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살아났어요. 꼭 고맙다고 전해줘야겠네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다 끝내요, 엄마. 그가 노트북을 닫는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차분하지만 섬뜩하게 평온한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끝났다고요? 그래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간 제 온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민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모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경찰차 2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구급차가 달렸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호가 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방금 순찰차가 병원 쪽으로 갔죠? 무슨 일입니까?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불이 났대요. 뭐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넘긴 증거, 병원 기록실에 복사본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불이 났대요. 전부 타버렸을지도 몰라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는 말이네요. 민호는 이를 악물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니요. 아직 복례 씨 증언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원본 서류도 있어요. 그의 말에 겨우 숨을 돌렸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서연이 그 여자가 이런 일까지 벌이다니. 엄마, 오늘 기자 만나서 모든 걸 밝히면 끝이에요. 더 이상 숨을 데 없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제 가슴은 계속 조여왔습니다. 불이 난 병원, 사라진 증거, 그리고 서연의 마지막 말.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한참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빛요양병원 전소. 원인은 전기압선 추정 사망자 1명 발생.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요? 병원장입니다. 민호가 제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곧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에요. 누가 입막음하려 한 거예요. 서연이 그녀가 한 짓인가요?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노트북 화면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매일 도착 한빛병원 내부 CCTV 백업본 송복래. 민호가 급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엔 복도가 비치고 있었어요. 하얀 복장 차림의 서연이 병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처리해요. 오늘 밤 안으로 다 끝내요.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입을 막고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녀가 끝이에요. 민호는 즉시 기자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오늘 밤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겠죠. 하지만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 방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 안에 앉은 여자, 짙은 선글라스 뒤에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유리창 너머로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차 안에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창문으로 다가가자마자 차가 급가속하며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도로 끝으로 꺼져갔어요.
민호가 낮게 말했다요. 이제 완전히 몰린 거예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나도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잃었던 것들, 내 인생, 내 이름, 그 모든 걸 되찾기 위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유난히 붉게 물들었어요. 해가 지는 하늘이 마치 불길처럼 번져 저 멀리까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여기서 진술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말해야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이상한 평온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 묵은 겨울이 끝나가는 기분이었죠. 경찰 조사실 문이 열리고 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박윤정순 씨 맞으시죠? 복래 씨 진술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오늘은 최종 확인만 받겠습니다.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형사는 복사된 진단서, 위조된 서명, CCTV 영상, 캡처본을 차례로 꺼내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어요. 이게 그 며느님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본인 확인하시겠어요? 네, 제 글씨가 아닙니다. 저 서명은 누군가 흉내낸 거예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녀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형사의 질문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돈 때문이겠죠. 집을 팔고 제 재산을 다 가져가려 했을 겁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가슴이 먹먹했어요. 민호는 옆에서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상처가 더 깊게 묻어났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요. 지금 병원 관계자 전원 조사 중입니다. 서연 씨도 곧 체포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조금 놓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경찰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방금 연락 왔습니다. 용의자 박서연, 차량 폭주로 추락사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어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건 어머니 탓이에요. 늘 저를 무시했잖아요. 이번엔 내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지며 끊겼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렇게 힘들었군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어요. 분노보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망가뜨리면 안 됐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젠 다 끝났어요. 정말로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가 낯설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복례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팔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무사히 끝났네요. 복례 씨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요. 너무 오래 싸우셨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집,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민호와 저는 다시 우리 집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맡는 흙냄새, 현관 앞에 시든 화초, 그리고 녹슨 우편함.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조차 반가웠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요, 엄마. 저는 창가로 걸어가 햇살을 맞았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내는 사람 박서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짧은 문장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모든 평온을 다시 흔들었어요. 핸드폰을 든 제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쏟아졌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다시 어둠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이 어쩌면 이제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